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과거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고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는 내용이 담긴 중등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차례 사과했다는 일본 정부가 과거 식민지 지배는 합법이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한국 정부 책임이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이런 내용이 담긴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겁니다. 이게 과연 사과했다는 쪽의 올바른 태도일까요? 이런 가운데 기시다 일본 총리가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고 하죠. 자칫 엉뚱한 곳에 반컵의 물잔이 채워지는 건 아닐지 걱정입니다. 3월 26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은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 타이어뱅크가 1,000억 원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아기를 출산한 부모님께는 타이어 50% 할인을, 넷째를 출산하면 타이어를 무료로 드립니다. 아기 낳고 나라를 구합시다. 지금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2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전기차 100만 시대 성큼. 올해 원픽 전기차 시민의견 들어봤습니다. 토레스 EVX죠. 배터리 안전성은 기본. 국내 최장 10년 100만 킬로미터 배터리 무상 보증. 광활한 적재 공간까지. 토레스 광고하시면 안 돼요. 전트림 200만 원 이내인데요? 이 혜택 어쩔? 토레스 EVX 어디서 탈 수 있죠? 3월 KGM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김새롬의 세상맘사 함께 하시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봄철을 맞아 산림 가꾸기와 보호를 위한 활동이 한창인데요. 잠시 후 남부지방 산림청 최형태 청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젊은 엄마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김새롬의 세상맘사, 안동시 의회 김새롬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마음이 편안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는 엄마 시의원 김새롬입니다. 네, 김새롬의 세상맘사. 자, 우리가 지난주에 신도청 그 인근 지역에 들어서게 될 LNG 복합 화력 발전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오늘 2주에 걸쳐서 얘기를 더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지난주 얘기 요약을 좀 해주실까요? 신도청과 가까운 안동시 풍산 경북 바이오 1산업단지의 LNG, 즉 액화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입니다. 예. 여기는 417메가와트고요. 그런데 이곳에 1호기보다 생산량이 증설된 500메가와트급의 LNG 복합화력발전소 2기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 상대적으로 환경오염 유발이 큰 화력발전과 LNG 복합화력발전은 비중을 점차 줄이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유독 화력발전소를 증설하는 것이 마땅한가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네. 특히 풍산과 풍천, 경북 신도청 등 안동과 예천 지역민의 건강권과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신도청과 가까운 이 지역에 LNG 복합화력발전소가 들어서게 된 그 배경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자, 2호기 증설이 이게 시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경남 하동에 운용 중인 한국 남부발전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이제 폐쇄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죄송합니다. LNG 복합화력발전소 2호기 증설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아니라 현재 경남 하동에서 운영되고 있던 한국 남부발전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정부 정책이죠.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폐쇄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예.
한국남부발전소는 전기 장사를 지속하고 정부는 환경오염 유발이 큰 석탄 발전소를 없애자는 계획 아래에 안동시만 유독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내주면서도 큰 혜택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처지에 놓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예. 유독 생각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경남 하동의 발전소를 폐쇄시키고 그걸 네. 대체하기 위해서 안동에 새로운 발전소를 짓는다. 네, 근데 특별하게 큰 혜택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뭐 환경에 있어서 뭐 별다른 방안도 조치 방안도 특별하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10분 양보해서 네, 아니면 그냥 하동에 하나를 더 짓던가 하나 폐쇄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 좀 입장에서는 이해가 또, 가는데 네. 우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LNG 이 발전소가 친환경이 아니라는 부분도 네. 지난주에 아주 집중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어요. 네. 자, 오염물질 그 배출이 아주 심각한 상태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분이라 짧게 말씀드리면요. 네. LNG 복합 발전은 석탄 발전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30% 감소합니다. 네. 그런데 온실 효과가 80배 이상 강한 메탄이 방출됩니다. 이게 이산화탄소를 대체하려다 그보다 더 고약한 메탄이 나온다는 거는 이게 미국 환경보호청에도 나온 자료이고요. 예. 현재 경남에는 LNG 발전소를 추진하는 5곳 모두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의 목소리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LNG 발전에서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나온다는 발전소의 내부 보고서가 언론사에 공개된 적도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그 불완전 연소 그 네. 과정에서 또 유독가스가 많이 나온다. 그 말씀도 기억이 나네요. 네, 가장 중요한 건 한 번 가동해서 쭉 가면 괜찮은데 네. 우리 자동차가 공회전을 하듯이 공회전 할 때 그렇죠. 가장 많은 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1호기는 안동시의 안동시 전체 전기 돌리는 거 4배 가량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예. 충분히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을 돌리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량, 한 1시간 반 정도는 공회전인 거죠. 엄청나게 많은 메탄이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평균적으로 하루에 2번씩 껐다 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다 주민들이 드시는 거죠, 사실은요, 네. 이걸요. 그러니까 쭉 계속 가동하면 그나마 좀 오염물질이 덜 그렇죠. 나오는데 이게 좀 특성상 LNG 발전소 특성상 하루에 한 2-번 정도는 껐다 켜야 된다. 네, 기본적인 네. 에너지 자원이 너무 단가가 비싸서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완전 연소 이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상당히 많이 검출된다. 예, 이 말씀이시고. 자, 이렇게 유해물질이 배출된다면 또 인근 주민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그렇죠. 인근에는 바로 도청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호기를 이곳에다 건설하려는 이유가 뭘까? 글쎄요, 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됩니까? 이것도 참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황은 사실은 전임시장 집행부에서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2호기를 네. 짓겠다는 거는. 근데 건설 시에 2호기 건설 시에는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인구 유입과 지방세 수입 증가랑 건설 기간 동안의 지역 업체 중장비라든지 건설 자재 우선 사용 추진으로 안동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예.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원 발생 해결을 위해 사업자와 지역 주민 간 소통을 통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예. 안동시에서 산업통상자원장관에게 의견서를 회신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공청이라든지 다른 별다른 주민과 소통하는 모습은 크게 있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 항상 모든 부분은 양면의 칼과 같이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당장 2호기를 건설하는 동안에는 물론 지역 경제도 보탬이 되고 지역의 일부 건설업자와 중장비 업체에 도움이 되니까 굉장히 좋다. 하지만 건설 이후에 풍산과 풍천, 동청, 신도시 그리고 하회마을을 비롯해 그 안동 시민뿐만 아니라 안동을 치는 시민들의 건강권 정도는 모른 채 해도 된다는 안이 있지 않나라고 해서 좀 이거는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예. 돈벌이 하자고 주민의 건강이 망가지고 공동체 자임이 오염되면 안 된다.
라는 판단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있어요, 사례가? 네. 2019년 허태정 당시 대전시장은 주민의 반대 의견을 수렴해서 발전소 추진을 중단했고요. 최근이죠. 2021년도 3월 달에 예. 공영진 당시 대구시장도 발전소 반대 의사 기자회견을 열어서 중단했습니다. 안동시도 비록 전임 시장이 MOU를 체결해 발전소 2기 증설을 협력했지만 협력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진행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주민 건강과 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뭐 좋은 점도 있죠. 말씀하신 대로 뭐 인구도 유입되겠고 네. 지방 세수도 증가되고 네. 뭐 지역의 업체들 뭐 도움이 많이 될 텐데 하지만 우리 뭐 건강 주민들의 건강권에 비해서는 뭐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얘기고 현재 그러면은 안동시가 MOU를 체결한 상태고 네. 아예 지금 삽을 뜬 건 하나도 없고 네, 맞습니다. 착공 안 들어간 거고 뭐 지금 주민들도 찬반 의견이 굉장히 갈리고 그렇죠. 있는데 예. 이걸 수렴해서 청취하거나 취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아직은 크게 없어서 우리가 안동시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곳이다 보니 그런 것에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행정 비용 뭐 어느 정도 들어갔을 것 같고요. 비용으로 따지자면 그 정도 상태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4, 5년 전에 대전시도 그랬고 대구시도 그랬고 이렇게 추진 중에 주민들이 이제 반발하다 보니까 그 시장이 이제 공사를 중단한 그런 예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우리는 아직 뭐 착공도 안 했으니까 더 쉽게 중단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도청 신도시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LNG 복합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한 얘기 쭉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의 맘스 생각 정리해 주실까요? 그 발전소를 무작정 반대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예. 그렇지만 안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자연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할 수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가동 중인 1기 발전소를 환경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예. 당장 2기를 증설하니 마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1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알려진다면은 그리고 실제로 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2기 증설에도 큰 반대 없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안동시는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최신 시설을 보강을 해야 되고요. 가동 중단과 재시동 횟수를 최소화하도록 발전소 측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고 예. 정부에서는 환경 기준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 재시동 횟수가 최소화되는 게 가장 큰 여기서 핵심이 될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시가 발전소에 얼만큼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지도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야지 2호기 증설을 해야 하면은 그만큼 또 많은 또 전력이 나올 거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네. 예. 또 제2호기 증설은 반드시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분들은 고압선, 소음, 미세먼지로 정말 많은 피해를 겪어왔는데요. 주민분들은 피해에 따른 보상은 바라지도 않는데 오히려 혜택조차 진짜 소외받고 있는다 말씀하셔서 찾아보니 예. 안동 시민의 70%가 혜택을 받는 이 LNG 가스 공급이 풍산과 풍천 일부 지역에는 공급이 되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 가까운 데서 발전을 하는데도 그렇죠. 혜택을 못 받고 있네요. 그렇죠. 이것부터 해결해야겠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여기서 오는 얘기를 들어보니 처음에는 왜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바라지도 않는다 하셨는지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니, 그 오염 배출 나오는 거 제일 피해를 많이 받는 게 이 인근 지역 주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도 LNG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예. 특히나 여기서 발생되는 이 전력량이 말씀드렸다시피 안동시 전체 인구가 쓰고 있는 거에 곱하기 4배. 그렇죠. 예. 임에도 불구하고라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경제 가치,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회적 가치, 뭐 인간미라든지, 뭐 공동체라든지, 그리고 인문학이라든지, 그리고 생명의 가치, 자연도 모두 필요합니다. 발전소 지역 주민과 안동시, 한국남부발전, 경상북도 그리고 중앙정부가 한데 모여서 2호기 증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예. 네. 지역 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지역 주민들 건강이 우선이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상당히 좀 중요한 이 내용 같은데 지난주에 방송하고 나서 뭐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피드백도 많이 받으셨다고요. 제가 세상 마음사에 나온 일에 가장 많은 연락을 받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화가 이렇게 옵니까? 연락이? 네, 꽤 많이 옵니다. 어떤 얘기가 제일 많았나요? 기분 좋았던 것 중에 한 개는요. 어떤 기자가 리포터로 이런 걸 얘기를 해주더라 하면서 저한테 알려주신 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접니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게 하셔서 굉장히 기분 좋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 김세령 의원이 방송하는 줄도 모르고 네, 기자가 방송하는 줄 알고 김세령 의원이 얘기하던 거 누가 얘기하더라. 그게 저였어요. 네, 그러기도 했었고요. 또 보면은 또 실제로 이제 고통받고 있는 주민분들의 얘기가 정말 많았어요. 이거를 얘기해서 너무 고맙다. 이게 사실은 주민분 정말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분들은 이걸 알리고 싶은데 알릴 방법이 없어서 정말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의원이 나와서 해주니까 의회의 기능을 해주는 것에서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감사 인사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김세령 의원이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이 바로 이게 기초의원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런 거 하라고 기초의원 뽑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생활, 밀접한 생활 문제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 혹시 그 안동시 의회에서 좀 문제 제기하거나 발언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이거는 김순중 의원님이라고 안동시에 계시는데요. 김순중 의원님이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시정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이제 하면서 얘기하셨고요. 언제쯤이었어요? 2월 달에 했는데요. 얼마 안 됐군요. 지난달에. 있었고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을 끌고 가시려고 김순중 의원님이 필두를 하고 계시고요. 거기에 따라 저도 같이 협조해서 이거는 당장 풍산에 사는 분들만이 아니라 안동시 전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거니까 그럼요. 함께 계속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풀어나갈 해결 방안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김순중 의원과 함께 우리 김세령 의원이 의회에서 또 맹활약 해주시길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김세롬의 세상맘사 안동시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참 아이러니하죠. 밤새 울어 못 잤는데 방긋드는 얼굴에 힘이 나는 아이러니. 음정도 박자도 없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감동적인 아이러니. 잠깐의 걸음마에도 하루 종일 뛸 듯이 기쁜 아이러니. 세상 힘들지만 세상 행복한 아이러니. 이러니 아이를 키우나 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3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살림의 소중함,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텐데요. 해마다 봄철이면 우리 살림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펼쳐집니다. 또 산불 발생의 위험이 큰 시기이기도 하죠. 우리 살림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남부지방산림청으로 가봅니다. 최영태 청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최영태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달 5일 그러니까 2월 5일에 제40대 남부지방 산림청장으로 취임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늦었지만.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그 2달째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먼저 취임 소감부터 좀 여쭤볼게요. 일단 남부지방산림청은 울릉도를 포함한 경상도 지역의 산림을 관리하고 있고요. 예. 특히 산림청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청입니다. 그래서 근무를 한번 해보고 싶은 바람에 컸는데 이렇게 취임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남부지방산림청에는 관할한 지역에 울진 금강송강 같은 명품 숲이 있고요. 또 영남 알프스, 영양, 자작나무 숲 등 지역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숲과 풍부한 생물자원들이 존재하고 있고 네. 따라서 남부지방산림청장으로서 이러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가꾸는 것에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뭐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잘 지키고 가꾸는 것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정말 매년 그렇지만 이맘때쯤 되면 정말 걱정되는 게 산불 때문에 그렇죠. 뭐 3월, 3, 4, 5월 정도까지는 바짝 긴장해야 되는데 혹시 지금까지 산림청에 남부지방 산림청에 보고가 된 산불이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네. 한 대략적으로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뭐 정확히는 아니어도. 보통 10년 평균 예. 한 3월 초까지가 저희가 한 92건이 경북 지역에 발생하는데요. 예. 네. 근데 올해는 다행히 예. 비도 자주 내리고 예. 습도도 상대적으로 건조하지 않아서 겨울 동안 현재 6건 경북 지역에 아이고. 발생한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년 평균 한 90여 건인데 예. 올해는 6건 보고가 됐다. 예.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정말 바뀌었죠. 예,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뭐 오늘하고 어제 이렇게 비가 좀 왔잖아요. 이렇게 감사한 비가 또 있을까요? 예, 봄에 그렇지. 뭐 농사를 지을 때도 중요하지만은 그럼요. 산불 방지를 위해서도 예. 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더도 말고 일주일에 딱 한 번씩만 이렇게 좀 와줬으면 좋겠네요, 봄에는. 예. 자, 이제 제40대 남부지방 산림청장으로서의 포부 또 향후 계획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뭐 글로벌적으로 기후변화 위기라든가 생물 다양성 보존 이런 것들이 국가적 이슈가 됨에 따라서요. 지역의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가꾸어서 주민들한테 혹은 국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것이 산림청뿐만 아니라 남부지방산림청도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예. 특히 남부지방청에서는 뭐 산림 자원을 보존하고 가꾸는 것도 중요한데 이러한 산림 자원을 복지 서비스 사업에 적극 확대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힐링의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 따라서 남부지방청에서 지역 사회에 합력해서 걷고 싶은 숲길로 동서 트레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동서 트레일. 네. 예. 그 동서를 횡단하는 트레일인데요. 예. 2025년까지 국립 동서 트레일 센터를 조성해서 이용객들의 어떤 편의나 산행 안전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런 센터 외에 충남 태안에서 출발하는 동서 트레일은 경북 울진까지 금강 소나무 숲에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를 횡단하는 예. 트레일을 만들어냈고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트레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겠네요. 예. 또한 산촌 활성화를 일환으로 영양 지역에 자작나무 숲길을 올 하반기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증가하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노령층에게도 산림 레포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대응도 하고 또한 등산에 대한 관심도 많아져서 밀양 지역에 국립 밀양 등산학교도 올해 준공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충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자, 우리 남부지방산림청의 최영태 청장님, 청장님께서는 이제 2004년에 임업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하셨고 또 산림생태계 보건팀장을 거쳐서 국제협력 담당관, 국립수목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면서 또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산림과 또 산림에 대한 인식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과거에 산림청이 우리나라 산림의 황폐화를 복원하고 자원화하는 것에 집중해 왔다면 현재는 그런 산림 자원을 활용해서 국가 경제 그리고 국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뭐 휴양림을 만든다든지 수목원, 정원, 도시숲, 레포츠를 위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둘레길 등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로의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산림 재난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들도 이러한 재난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높아졌고 현재 산림청에서도 예산과 조직, 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요. 현재까지 산림에 대해서 특히 봄철이면은 불법 임산물 채취나 혹은 불법으로 산지를 개발하고 전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빤히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산림을 해산하는 경우가 일어나고 이거에 대해서 형사 처벌이라든가 다양한 것이 있는데 어쨌든 국민들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좀 높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남부지방청에서는 지속적인 홍보하고 산림 훼손에 대한 행위의 계도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숲을 후세에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자, 우리 최영태 청장님께서도 취임사에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숲으로 잘 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라는 말이 종종 들립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산림 르네상스란 우리나라 국토의 산림이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 산림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산림을 어떻게든 1터, 3터, 10터로서 적극 활용하고 또 이러한 산림을 잘 경영해서 관리해서 국가 경제 혹은 환경 또 사회 문화적으로 기능을 극대화해서 새로운 붐을 일으키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산림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림을 잘 보존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산불 문제 이게 참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산불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산불의 대비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 작년까지 경북 지역이 상당히 건조하고 상당히 그 가뭄 기간도 길었습니다. 겨울에. 예. 그럼으로써 산불 발생 빈도가 아주 높았고요. 특히 산불의 원인을 살펴보면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산행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입산자 실화라든가 산림 인접지에서 영농 부산물이라든가 쓰레기 소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산불이 나는 게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입산자 실화하고 소각 산불이 전체 60%를 차지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아직도 산에 올라갈 때 라이터 갖고 올라가는 분이 계십니까? 절대 안 되는데. 예, 금지하고 있는데 예. 일부 물지각한 주민들이나 이렇게 국민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이 아직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럼요.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이제는 더 이상 화기를 가지고 산에 들어가는 일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한순간에 아차 실수가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를 낳잖아요. 이 산불 같은 경우는. 네. 자, 그리고 또 산불 방지 위해서는 예방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청장님? 예, 산불 방지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한데요. 예. 입산자 실화 방지를 위해서 산불 기간에는 특별한 등산로 중심으로 통제 관리도 하고 있고 예. 또 작년부터 소각 산불을 저감하기 위해서 영농 부산물을 과거에 소각했지만은 이제는 이제 국가에서 저희가 수거하고 파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방에 좀 집중을 두고 있고요. 또한 장비라든가 최첨단 시스템을 산림청에서 도입을 해서
과거보다 담수량이 높고 산악지형 운행 능력이 우수한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을 신규로 도입했고 이 외에도 저희가 열화상 드론이라든가 감시 카메라라든가 최첨단 ICT 기술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지난해에는 특히나 우리 지역의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컸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텐데. 자, 이런 산사태는 어떻게 예방하고 대비해야 될까요? 작년에 6, 7월 집중 호우하고 태풍 카눈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많았는데요. 특히 경북 지역에 집중적으로 강우가 내리면서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산림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산사태 취약 지역을 지정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대피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주민께서는 여름철 우기나 태풍 전에 개인적으로 그 가족 단위로 주택이나 농경지 주변 배수를 반드시 정비도 해주시고 집중 호우나 태풍 시에 TV, 라디오 등을 통해서 위험 정보라든가 이걸 즉석으로 확인해 주시고 아울러서 일부 대피 명령이 떨어지면은 바로 마을 회관이나 학교 등 지정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청장님 재임 기간은 어떻게 되죠? 이제 3년입니까? 그거는 행정 네.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군요. 네, 2년, 그렇습니다. 3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예. 자, 마지막으로 재임 기간 중에 꼭 이것만큼은 이루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기후변화 위기하고 생물다양성 보존이 가장 중요한데요. 따라서 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산과 숲을 지속 가능하게 보존하고 이것이 또 후대에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잘해서 전달하는 게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고요. 또 아울러서 이런 아름다운 숲을 가꾸고 지키기 위해서는 또 남부지방 산림청장으로서 저희 사업장 내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그 다음에 행복하게 같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우리 경북 지역의 산불이 아까 6건이라고 했나요? 8건이라고 했나요? 6건입니다. 6건 났는데 네. 올해만큼은 더 이상 큰 산불 없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기원하고 우리 취임 다시 한번 청장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산림 보호를 위해서 앞으로도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남부지방산림청 최영태 청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푸틴 대통령의 5선 성공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죠. 오늘도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지난 21일이죠. 푸틴의 대선 승리에 대해서 러시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대선 승리 선언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총선이라서 선거 분위기인데 러시아는 일단 한 고개를 넘긴 거죠. 러시아 선관위가 지금 15일, 16일, 17일 3일 동안 지난 이 대선 결과에 대해서 결의안 채택하고 푸틴 대통령의 5선 당선에 대한 공식 인정 절차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2000년, 2004년 그리고 2008년 쉬고 2012년, 2018년에 이어서 이제 5선에 성공했고요. 2030년까지 6년을 더 러시아를 이끌게 됐습니다. 러시아 이 대통령 임기가 6년이죠? 예, 6년인데? 중간에 또 개헌을 해서 6년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2000년, 2004년 이때 이제 4년씩 하다가 2012년에 이제 6년으로 늘려서 12년, 18년, 이제 24년.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연임을 못하니까 자기는 총리로 빠졌다가 총리를 빠져서 그 뒤에서 다 조정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
마쿠 실세로. 기억납니다.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게 뭐냐면 푸틴의 공식 득표율이 87.28%입니다. 근데 이게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까? 득표율. 여러 가지 말이 많죠. 근데 어쨌든 대선 역대 최고 득표율을 세웠고요. 다른 후보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었죠. 러시아 연방공산당 후보도 있었고 뭐 무슨 새로운 사람들의 당 후보도 있었고 러시아 자유민주당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4%, 3%, 2% 막 이랬거든요. 87.28% 어마어마한 득표율로 최고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득표율 이건 정말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뭐 중국, 북한, 러시아 뭐 이런 데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는 아닌데. 그게 이제 다분하죠. 독재 국가에서나 나올 수 있는. 자, 선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또 여쭤보고 푸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과연 어떤 인물인가요? 사실 푸틴에 대해서는 소비에트 붕괴 후 휘청이 된 러시아를 일으켜 세운 새로 지도자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또 다른 평가로는 권위주의를 장기 집권하는 스트롱맨이다.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푸틴은 1952년 레닌그라드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죠.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하게 자랐대요. 52년이면 올해 71살이죠. 근데 자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2005년도에 한 방송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2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수류탄 파편에 다리를 다친 상위군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푸틴이 15살에 10대 푸틴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잠입한 소련 스파이를 다룬 영화 방패와 칼을 보고 난 이제 커서 첩보 요원이 되겠다. 라고 결심을 했다라고 합니다. 보통 다 꿈꾸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멋있으니까. 근데 푸틴은 그러고 대담하게 KGB 본부를 찾아갑니다. 15살에? 15살에. 어마어마하게. 뭐 이게 담대하다라고 할까. 하여튼 뭐 당돌하다고 할까. 하여튼 찾아갔더니 그 KGB에서는 얼마나 좀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돌려보내려고 법학을 전공하면 유리하다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법학. 그러니까 푸틴 실제 공부 열심히 해서 2년 뒤에 1970년 레닌그라드대 법대를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과 함께 KGB 정식 요원으로 발탁이 돼요. 그래요. 꿈을 이룬 거죠. 그리고 1980년대 동독 드레스덴에서 KGB 장교로 활동하다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소련으로 돌아와서 1991년 소련이 붕괴하는 것까지 지켜봐요. 그리고 KGB에서 KGB 없어졌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 택시 운전을 하면서 생계를 이끌어갑니다. 이 애국심 투철한 이 KGB 요원 푸틴에게 조국과 체제의 붕괴는 정말 굴욕적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다시 강대국으로 우뚝 서야 된다. 이런 꿈을 꾸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KGB 꿈을 꾸었고 한 40살 정도 될 때까지 KGB 장교로 이제 활동을 했군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후에 정계에 어떻게 입문하게 된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KGB 나온 푸틴이 택시 운전을 하다가 모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레닌그라드 법학대 법학과 교수였던 아나톨리 소브차크를 찾아가요. 여기서 마침 소브차크가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에 당선됐거든요. 푸틴은 그때 부시장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정계에 입문하게 됐는데 이후에 푸틴이 운이 굉장히 좋았죠. 모스크바 중앙 정치로 갔다가 1996년 보리스 엘친 대통령 시절에 크렘린궁에 입성하는데 여기서 행정 담당 제1 비서실장이라든지 KGB 후신인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 국장이 또 권력의 핵심부에 접근을 합니다. 아주 그냥 탄탄대로였군요. 젊어서부터.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게 1999년 그 푸틴의 나이 46살에 총리로 파격이 됩니다. 발탁이 됩니다. 46살에 총리가 되는군요. 다들 놀랬죠. 근데 이 시기에 굉장히 좀 러시아 혼란스러운 시기였거든요. 이제 1차 체첸 전쟁 실패하고 98년대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2차 체첸 전쟁도 벌어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에
총리로 발탁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당히 능력도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운도 그렇게 있었지만 봐야죠. 예, 그렇게. 예. 예. 자, 이렇게 바로 이 2차 체첸 전쟁으로 정치적으로 거의 무명이었던 푸틴의 입지가 일약 상승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푸틴은 그때 화장실에서도 뭐 이 적들을 소탕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체첸의 항복을 받아냈고 예. 근데 지지율이 5%로 폭락한 옐친 대통령이 1999년 12월 31일 사임을 합니다. 예. 그 푸틴이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게 되거든요. 아, 그리고 이때요? 3월 대선에서 52.9% 득표율로 대권을 쥐게 됩니다. 이게 2000년. 이게 참 사람 인생 모르는 거죠, 이게. 그렇네요. 예. 그런데 진짜 운이 좋은 게 이때 마침 국제 고유가, 천연가스 가격 상승, 러시아 경제도 살아나는 거예요. 아, 천연가스 많이 나잖아요, 러시아에서. 네. 2008년까지 러시아 국내 총생산은 정말 연 7%씩 고속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막 러시아 국민들이 러시아의 구세주라고 막 부르면서 푸틴을 지지했던 거죠. 운도 많이 따랐군요. 이후에 체첸 전쟁 이후에도 막 푸틴이 무슨 뭐 조지아 전쟁이니 뭐 크림반도 병합이니 이렇게 계속 전쟁 일으켰고 특히 1922년부터는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특별 군사작전으로 불리는 이거를 뭐 이거는 평가는 여러 가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서방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무작정 독재자로만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서방에서는 그래서 계속 경제 제재하는데 내부에서는 그때마다 계속 지지율이 올라가는 기현상을 보였습니다. 자, 푸틴의 그 뭐 개인적인 사생활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또 얼마 전에는 뭐 건강 이상설 뭐 이런 것도 좀 보도가 됐었잖아요. 이게 뭐 83년도에 승무원 출신 아내 류드밀라와 결혼 2딸 뒀다고 했는데 지금은 2014년도 이혼한 싱글이에요. 아, 예. 예. 그리고 지금은 31살 연하 올림픽 리듬체조 금메달 출신 알리나 카바예바와 연인이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 아, 예. 서방에서 모함했을 수도 있고요. 건강 이상설은요. 푸틴이 걸을 때 오른손은 움직이지 않고 왼손만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움직입니다. 예, 봤어요 화면에서. 예.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은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KGB 요원들이 가슴팍에 있는 이제 총을 언제든지 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오른손을 움직이지 않는 훈련을 한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걷는 것이 이상하게 걷는 걸로 보이는 거죠. 아, 이게 확인된 내용입니까? 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푸틴은 건강 이상설이 나올 때마다 진짜 푸틴은 술도 안 마시고요. 예, 자기 관리 철저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유도니 삼보니 뭐 아이스하키니 굉장히 마초적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막 백마 타고 다니고 막. 그 왜 얼음물에 들어가고 뭐 이런. 네, 얼음물에 막 들어가고. 건강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70이 나이가 훌쩍 넘었는데 굉장히 젊어 보여요, 또 외모도. 그러니까 그렇고. 우리나라에는 2001년 뭐를 비롯해서 3차례 방문했고 총리 시절이었던 2010년에는 용인대학교에서 유도학 명예박사학위도 받기도 했어요. 아, 그래요. 유도도 또 하고. 예, 유도도 잘한다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 얘기 다시 넘어와서 이번에 이제 5선이 됐는데 이제 2030년까지 6년 동안 집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았잖아요. 계속 보도가 되던데요. 예, 맞아요. 지금 30년 집권이라는 거는 스탈린을 뛰어넘는 최장기 집권이거든요. 예. 근데 투표를 통해서 정당성을 획득했다라고 하지만 투표할 때마다 말이 많았어요. 예. 예. 뭐 물론 중간에 이제 그 2008년도에 물러났던 건 연임이 안 되니까 자기는 총리로 물러나고 그 대신 꼭두가시 대통령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라는 이제 메드베데프. 예. 기억납니다. 자기 측근을 거기 대통령 앉혔고 2011년부터 뭐 총선 결과 조작됐다부터 시위 막 일어나고 막 여전히 그렇게 했지만은 뭐 개헌하면서 지금 2036년까지 사실 종신집권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네요. 여기까지 이어진 겁니다. 예. 사실 이번 선거 부정선거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도 투표함이요. 예. 아크릴로 만든 투명한 투표함이요. 봤어요. 예. 투명하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굴 찍었는지 그 보이대요. 이렇게 보니까 또. 그러니까 평일인 15일 선거가 시작된 것도
노동자나 학생들 와서 투표시킨다고 사진 찍어오라고도 막 회사에서 압력 넣고 그랬더라고요. 강제 투표군요, 여기. 일부 지역에서는 100% 투표율도 기록해서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투표명부에 올라 있다 이런 소문들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또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지금도 뭐 러시아에서 시민들 저항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고요? 그 저항 운동 확산되는데 핵심은 또 이제 얼마 전에 사망한 알렉세이 나발리 지지자들 소행이다 나발리.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뭐 투표소에 막 화염병도 집어 던지고요. 뭐 포스터 막 이렇게 뜯어낸 건 다반사고 불 지르고 또 심지어는 어떤 여성은 막 투명한 그 아크릴 투표함에 잉크 같은 녹색 액체에서 투표용지 막 훼손시키고 이런 게 굉장히 전국적으로 벌어졌다라고 하고요. 이 알고 보니까 나발리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특히 나발리의 부인이었던 알렉세이 미망 율리아 나발라야가 주도해서 정오의 투표 시위라고 이걸 실제로 벌였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 이름 적는데 나발라야는 그 이름 자기 이제 죽은 나발리 이름을 적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근데 이렇게 가끔씩 뉴스 통해서 이거 듣잖아요. 예. 보면은 그 부인 있잖아요. 나발라야인가요? 예. 여기도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행동하고 그러면? 난 조만간에 또 이상한 또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걱정되더라고요. 민주화 투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서방에서 도와줬던 어쨌든 민주화 투쟁을 한 거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든 뭐 김대중 대통령 다 민주화 투쟁 해가지고 나중에 된 건데 우리나라 민주주의니까 이 제야에 계셨던 분들이 대통령 됐지만 이 나라는 이제 푸틴이 종신 집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발라야가 지금 러시아에 못 있죠? 불안해서 지금 어디 독일에 있습니다. 독일에 베를린에 있습니까? 있다라고 하고요. 이번 투표도 독일에서 투표하고 우리나라 전 제외인 투표를 한 거죠. 워낙에 이 러시아가 무서운 나라여서 참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한 20년 전인가요? 러시아를 갔었는데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기억은 굉장히 무서운 나라다 그거밖에 안 남아있어요. 경찰이 정말 무시무시한 나라고 경찰한테 잡히면 뭐 돈 뜯기는 거는 뭐 기본이고 뭐 하여간 잡혀가는 것도 기본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만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러시아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렇게 저항 세력이 존재하고 또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이런 비판을 받을 만하네요. 뭐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우리 한반도 영향 미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서방은 다 살인 독재자니 뭐 이거 폭력배니 막 이렇게 비판하고 전쟁이 일으키니까 당연히 그렇죠. 물론 전쟁도 수동적으로 일으킨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래서 테러가 일어나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한반도 미국, 일본, 중국 강대국들이 둘러싸인 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러시아하고 러시아는 한류 바람이 굉장히 거세거든요.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한미일 3국의 군사 행동이 북중러의 결속을 다지게 만들었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비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푸틴은 계속 중국 시진핑 주석 별로 사이도 안 좋지만 만나고요. 김정은도 만난다라고 하는데 밀착도를 계속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만간 평양 답방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러시아와의 이 외교 관계 왜냐하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입장 바꿔 생각해봐도 러시아가 탐내는 국가가 북한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이죠. 당연하죠. 훨씬 더 먹을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이 관계를 이건 뭐 외교력과 정치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 긴장 관계를 충분히 러시아가 브레이크 걸 수 있는 입장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이게 한반도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견인해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경제력과 외교력과 정치력으로. 근데 아직까지는 좀 요원한 것 같고요. 어쨌든 올해 대통령으로 새로 당선된 푸틴의 행보에 따라서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푸틴의 5번째 집권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